주거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엄청난 이 과도한 이 불필요한 이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장관님. 제가 지난 7월 10일 전체 회의에서 자료 요청을 하나 드렸어요. 네네. 대통령 관저 관련해 가지고 증축 공사를 한 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라고 해서 그때 장관님께서 이 건설업 면허는 국토부가 담당을 하니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서 최대한 자료 작성해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결국 발주자가 확인해 줘야 되니까 못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안 주실 거예요? 있는 걸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료가 왜 없습니까? 이거 건설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저희 키스콘 여기 통해 가지고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 공사 대장 같은 것들은 다 자료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해당 건설 이거 없어요? 이것도 구축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 해당 업체가? 시설물이 국가안전보장시설로 되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국가안전보장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예. 상임위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 지금 21g이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질의한 이후에 나온 같이 건설 증축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회사가 제주도에 있는 모 종합건설 회사라는 데인데 저희가 찾아봤어요. 저희도 찾아요. 찾아봤더니 이 회사 직원 수 6명입니다. 네? 이런 회사가 말씀대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공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축을 한 내용을 보니까 14평짜리를 일주일 만에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21g이라는 데가 이 건설사 종합건설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 즉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에서 이거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냐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종합건설 대표가 뭐라고 언론 보도에서 말을 하냐면 긴급공사에서 왜 이렇게 일주일 만에 했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착공일보다 조금 일찍 가서 한 것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건축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건데 소관부처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저희가 이제 건설공사 대장 정보로는 공사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건축물 대장과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만일에 이 건설사 종합건설의 대표의 이야기대로 본인들이 긴급공사에서 착공 차례보다 조금 일찍 가서 했다. 이거 건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법 111조 1항에 따라서 착공 처리를 이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 건축법 위반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일주일 만에 공사를 했다고 하는 21g. 여기가 만일 진짜 본인들이 일주일 만에 건설하면서 만일에 명의를 도용했다고 하면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고 인테리어 업체가 증축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파악 안 하십니까? 안전보장 이런 회사가 와가지고 건설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오히려 국가안전보장이 훨씬 더 위해가 되는 것인데. 발주청이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아니 발주처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두 가지 법률, 국토부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냐는 물음과 또 하나는 말씀대로 건설공사 대장에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조차도 제출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주세요? 장관님 만일에 이거 계속 이렇게 자료 안 주시면은 저 이거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상임위 의결받아가 요청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저 시간 마저 좀 주십시오. 2분만 좀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일 이렇게 상임위 의결을 받아가지고 자료 요청해서 안 주시면은 증감법 위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 꼭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관되게 발주청 행정안전부에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했는데, 행안부에서 청사관리본부라는 데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국가안전보장시설이니까 이거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행안부의 입장인데
국토부가 이걸 똑같이 반복을 하고 계시면 무슨 국토부가 행안부의 하위 부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행안부가 시키면은 이거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관련된 법률 위반 사안이 명백하게 보이고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긴급공사여 가지고 착공 처리보다 먼저 가가지고 공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이거는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찾아보니까 이 건설업 6명이 가서 일하는 회사라니까요. 오히려 지금 증축된 것이 불법적으로 증축이 됐을 가능성과 두 번째는 건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들이 좀 보이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시설에 대해서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회사가 직원이 지금 몇 명, 7명이라고 하셨지만 6명이라고 6명. 그 건설공사에 있어서 직원들은 얼마든지 또 더 고용도 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예, 이런 그런 공사를 할 거기 때 때문에 그 서울에 회사- 수두룩한 회사들이 있을 텐데 종합건설 회사가 예, 예. 왜 하필 제주도에 있는 회사를 이것도 수의 계약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오고 가면서 비행기 값이며 이런 것들이 더 들 텐데 왜 여기다 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총장 한준우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발주기관에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고 자 있고 최대한 그 받아주시고요. 사유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최대한 받아가지고 주시고요. 만일 이거 제가 그 자료를 계속 이렇게 안 주시면은 저희 상위 차원에서 저희가 의결 요청하고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 요청해서 이거 제가 그 상임위 차원에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국토부의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건 인지를 해주시고요. 전 여기까지 끊고 이건 약간 의사진행 발언성인데 이 관련한 자료 이렇게 안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저희 상임위 내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좀 처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면 뭐 얼마 드릴 텐데 사실은 그러면 아니 확보하기가 그러니까 곤란- 명확하게 하세요. 예. 명확하게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시면 예, 우리 한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뭐 드릴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료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표 의원님. 예,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이거에 대한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손명수 의원님의 질의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근데 이제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니까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입장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발표 오늘 그 업무 현황 자료에도 나와 있고 아까 국가시설공단 이사장도 답변했듯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은 준공전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고 대구시에서 공사를 마치고 준공 처리를 한 후 이관할 때 그때 따져 보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입장이 여러 바뀌신 건가요?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김삿갓이나 해서 의림지 뭐 이런 것과는 다르죠. 박정희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삿갓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을 대구시가 한 알겠습니다. 건지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질의하겠습니다. 하는지를 네.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래서, 들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하죠. 김삿갓이나 의림지하고 박정희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설사 정치적으로 무관한 예를 들어서 그 광장 이름을 뭐 예를 들어 애국광장이다 민족광장이다 이렇게 이름 짓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게다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이름도 아니고 아직 평가에 있어서 분명하게 의견이 갈리고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그건 평가에 박한 것 아닌가 하는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김대중 컨벤션 센터니 무슨 동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또 다르죠. 그건 예를 들어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것과 지금 이 건을 그대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도 가능하니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국회에서까지 끌어와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가 아니고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것이고 그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주무관청에서 주무부서에서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영명 변경이라든지 표지석 설치 의논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대구에서? 대구에서 영명 변경 신청이나 표지식 설치를 위한 무슨 저희한테 허가 신청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표지석을 설치하고 그렇게 한 것은 맞죠? 그건 팩트고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권한 없는 행위를 자기들이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그러니까 아까 행위인지를 위원장님께서 따져보겠다는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이게 지금 8월 13일 날 표지판이 설치가 됐고 제막식까지 14일 날 한 사안입니다. 주무부 장관이란 분이 오늘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게 아직 법적으로 검토조차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주무부 장관이 이거 보고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도 안 했다는 그 답변이 과연 적당한 답변입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검토한 내용을 저희가 오늘 아니, 보고서에 써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 검토를 다시 한번 의원님들 질의를 받고 저 스스로도 의문이 생겨서 정확하게 좀 보다 전문적인 기관 전문가를 그것은 통해서 장관께서 답을 지금 받아보겠다는 말씀을 말씀하시다가 드린 처음에 겁니다. 입장이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가 다른 의원님 말씀에 지금 답변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이름 바뀌기 전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대구광역시하고 맺은 어떤 협약서에 보면 11조에서 이 대구시가 하는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시설물과 토지 등 재산은 갑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시 소유로 하고 추후 이 갑의 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귀속하는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그 14조 기타 사항으로 해서 갑과 을은 설계 및 공사 시행 등이 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준공 이후에는 그것을 철거할 수도 있고 다시 재논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안 즉 이 표지가 명백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조항에 따르면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도 지금 검토가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장관님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보고서에 그렇게 써서 준공할 때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아까 공단 이성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되짚어서 정확한 좀 더 권위 있는 또는 객관적인 법률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바탕이 다르니 다시 검토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 의견에도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장관이 그것까지 이것도 검토를 안 했다는 말이 안 되고 이런 협약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적인 검토할 것 없이 대구시에서 무리하게 한 행위를 가지고 답변마저도 부정확하게 얼버무리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대체 이 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 보고서 어디서 썼습니까? 국가철도공단에 썼습니까?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해서 동대구역 광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놓고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별칭을 정하여 부르는 것도 가능하며 이게 지금 잘했다고 하는 취지의 뉘앙스의 보고서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게? 별칭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별칭으로 부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구시가 뭐라고 부르든 그것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서에서 얘기한 별칭이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 너무나 인정할 수 없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막식까지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별칭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워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의문이 들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서 누가 작성한 겁니까? 네, 저희 국토부에 작성했습니다. 예. 공단에 작성한 게 국토부 작성했습니까? 예, 국토부 작성 내용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러면은 국토부 보고서입니다. 뭐 건물 같은 거 그 앞에 다 지어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하면 그것도 별칭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가능한지 법적 권한 범위 내일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법적인 조치를 바로 취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의 명칭을 썼다면 아마 국토부에서는 법적인 조치, 집행정지 같은 걸 취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보고서에서는 별칭으로 쓸 수 있는 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도공단 이사장님,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오늘 뭐 여야 위원님들께서 동대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시는데요. 그 공단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선로변 완충 녹지라든지 역광장 조성하는 걸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그 아니 철도 사고 관련해서 지자체가 하는 곳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하고 대전 도심 주변 정비사업이 처음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경부선 고속화하는 과정에서 동대구역을 지하화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에서 지상화하면서 이 지금 이렇게 대구시가 이 선로변 완충 녹지하고 역광장 조성 사업을 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3,237억이 들었는데 이 예산은 재원이 어디서 나갔습니까? 국고입니다. 국고이죠. 예, 공단 예산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대구시는 대구시가 조성공사를 하였고 국고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충 녹지뿐만 아니라 역광장 소유권까지 다 넘겨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공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구시와 공단이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 11조에 보면은 사업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설물, 발생하는 시설물은 국유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지금 대구시와 공단 간의 소유권 분쟁이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토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나 철도공단을 상대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왜 없었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지금 섣부른 면이 있겠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다루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백원국 차관님, 오늘 장관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통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 컨설팅을 받은 바 있죠. 그렇습니다. 예, 결과를 가지고 안전체계 개선 방안도 발표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태생적으로 우리 철도청 과거 철도청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 관리는 철도공단이, 운영은 철도공사가, 코레일이 이렇게 하도록 분리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관제 유지 보수가 운행과 관련이 있다 이래가지고 철도공사에 남겨놓고 결국은 철도 사고, 안전 사고의 대부분이 이 지금 관제 유지 보수가 이원화되거나 일치되지 않거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사고가 잦다 이런 진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는 지금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이 결론도 관제 유지 보수권을 공단으로 이전하라. 지금 이게 결론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데요. 지금 아니 결론은 그런데 이렇게 이관을 할 것 같으면 이관을 하려고 하면은 당장에 준비 과정이 필요하므로 그렇습니다. 조직 그 혁신이라든지 안전 관리를 우선적으로 좀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진단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이 관제 유지 보수권을 공단으로 넘겨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토부에서 차관님께서 발표하신 이 그 개선 방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그러면 철도 사고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되느냐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스턴 컨설팅에서 나온 얘기는 일단 관제를 집중하고 또 독립화시켜야 됐다. 그리고 유지 보수도 이게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시설을 한 곳이 유지 보수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만 이게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안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도 공사 지금 현재 현행대로 코레일에서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안전 관리 지표를 세워서 그 지표에 미달했을 때는 이관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레일 내부적으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최신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위원장님 저도 조금 추가 시간 주십시오. 예. 그런데 차관님 그 이렇게 시설 주체 따로 그 주체 따로 하는 외국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뭐 대체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건설과 유지보수. 그게 맞죠. 네. 그게 맞고 그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나 시설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이 분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철도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게 진단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진단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차관님 계실 때 힘드시지만 이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안전지표라든지 그 안전관리라든지 조직혁신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코레일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개선 방안이 나와 있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차관님께서도 명확하게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나. 왜냐? 관제나 유지보수권이 공단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순리인데 원칙과 순리를 어겨가면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잦다. 결국 궁극적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 그런데 무리가 있으니 무리가 따르니 이렇게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차관님께는 이제 대체 실무적인 질문은 마치고 장관님 사실 이런 문제가 제 소견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컨설팅 결과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봅니다.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뭐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컨설팅은 컨설팅이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액션 프로그램이 되기는 여러 가지 또 현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적인 쪽으로 차츰차츰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장관님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88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선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돼 27년까지 공급이 핵심인데 신속한 공급에 어긋나고 있다. 그 뭐 인정하시죠, 사실. 네. 그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7년 후에 공급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도 부족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 이것도 연기해 버렸죠. 그다음에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공급 대책.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고요. 지방은 대책이 없죠. 아까 뭐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입법 과제가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입법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LH에게도 아까 이제 공공임대 확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LH에게도 재정적 인력적 한계를 넘어선 과중한 부담을 지금 안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LH의 경영 악화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하고도 이게 먼저 선 조치를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정부의 그 주택담보대출 정책 이게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한데 현재 디딤돌 대출, 그 다음에 버팀목 대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일반 또는 신혼 청년들에게 주는데 국토부의 신뢰가 어긋났단 말이에요. 7월 언제입니까? 28일 날에는 디딤돌 대출 금리 조정 방안이 없다.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 8월 11일 날 바로 발표를 했어요. 0.2 내지 0.4%
인상하는 그래가지고 8월 16일부터 신규 접수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신뢰성이 없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전세금도 대폭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청년 신혼 대책이 없어요. 또 이 주택담보대출이 시중금리보다도 오히려 더 역전이 돼버려요. 예. 그러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금융상품을 어떻게 신혼이나 청년 일반이 믿고 이렇게 전세나 집을 분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는 이런 대책들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혼선을 얻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또는 부동산 대책이 자꾸 지금 겉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좀 해보십시오. 작동을 하겠습니까? 네, 뭐 아까 제가 의지를 발표한 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더 싸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되고요. 또 LH도 한번 보시죠. 현재 LH 임대 매입 임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매입 임대를 하면 할수록 LH는 적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 단가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정부 지원 단가는 현실적으로 현실 지원율보다 월등하게 적습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지금 시간이 구체적으로 많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못 하겠는데요. LH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낮은 정부 지원 단가, 그 다음에 신축 위주 매입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실매입비가 상승하고 있고요. 추가 부담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이 위축됩니다. 예, 수세. 보고가 장관님도 잘 예, 알고 계실 예, 거 아닙니까? 예? 예? 보고가 아니라 대책 수립 과정에서 LH와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를 하고 LH와 협업을 해서 공공임대나 분양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LH가 지금 법정 자본금이 지금 40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우리 LH 사장님? 70조. 현재 50조요? 예, 50조. 그 50조도 지금 턱없이 좀 이제 잠식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정 자본금 자체를 이제 확대시켜야 될 현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을 건데, 이렇게 LH에게 부담만 주고 말이죠. 정부는 지원을 안 해주면서 경영 평가에 대해서 또 박하게 평가를 하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매를 주고 빵을 때리고 얼마나 물론 LH가 지금까지 지난 어찌 보면은 과오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출구를 열어놓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부 부동산 대책 또 특히 주택 대책이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현장의 현상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를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 그래야 집값도 잡을 수 있고요. 전세가도 잡을 수 있죠. 예, 언입 지적 사항들 뭐 저희가 다 이미 이제 인지하고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H 매입 임대에 대한 지원 단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뭐 뭔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이고요. 그리고 LH가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서도 지금 뭐 예산 당국하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뭐 전세 상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일이 많아졌습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 이미 인력도 한 100명 정도 정원을 그뭐 아직까지 작년에 LH를 좀 약간 벌 주는 분위기가 가시지도 않았지만 올해 100명의 정원도 했고 경영 평가도 작년보다 한 단계 좀 높은 평가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일감을 맡기면서 더 저희가 도와줘야 될 것이 뭔지를 LH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애로사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입니다. 88 대책을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88 대책은 무엇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정부 차원의 조치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 서울 아파트는 그 올해와 내년의 입주 물량 그래도 아직은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공급 네, 애로사항이 그러게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정부 추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 말씀이 맞다면 공급은 충분한데 왜 집값은 오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애로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금리나 과잉 유동성은 이제 장관님은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겠죠. 어차피 기재부 총괄로 하게 되니까. 다만 저는 이걸 짚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게 장관님 말씀하신 아닌 지난 2년의 물량을 보면 34,000, 27,000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그리고 26년, 27년도 걱정되고요. 그럼 정말 문제가 당장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실제는 부족한데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말만 하면 저는 국민이 믿을까요? 예를 들어서 장관님 주택 공급 대책은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서울에 지금 국토부는 매년 적정 신규 주택 수요를 서울에서 몇만 호로 잡고 계십니까? 7만 호 정도가 서울 시내에 대책을 보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그 입주 물량에 있어서는 24년, 25년의 경우가 예년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6년 이후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단할 수가 없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요를 여쭤봤는데요. 수요 예측을 하신 거예요? 공급 말고요. 수요는 그건 상당히 가변적인 거라서 네. 뭐 예측이라는 게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나오고 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요라는 건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뭐 투자 수요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수요 예측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장관님,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시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점검을 하셨나요? 뭐 점검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어떻게 몇 퍼센트나 달성이 됐습니까? 심지어 전 정부에서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까지 해서 단순 집계만 하면 100만 호, 200만 호 육박합니다. 물론 아까 로드맵은 로드맵뿐이라고 하셨지만 그 뒤에는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고요. 얼마나 달성이 됐습니까? 뭐 제시한 만큼의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요 예측과 함께 공급에 대한 장관님의 실적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국민들께 제대로 된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국토부에 여쭤봤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거는 묻지 마세요인지 그때 국토부는 틀리고 지금 국토부는 맞다고 하는 건지 제가 의아했는데요. 장관님, 이게 실적 점검이 안 되고 수요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주택들 다 어디로 갔는지 실제는 지어졌는지 저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공급 능력을 부풀려야 되니까요. 지금 뒤에 많은 분들 앉아 계시지만 산하기관 많은 수건 쥐어짜서 실적 또 숫자 발표해야 하고 그리고 발표만큼 공급이 안 되면 국민들 사이에 불안의 요소가 되고
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치가 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저금리, 과잉 유동성이 겹치는 겁니다. 저는 수요를 알아야 주택이 많다 적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지 수요를 모르시는데 이게 공급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근거 없는 희망보다는 근거가 있는 사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장관님. 우리가 보통 한강 수계까지 포함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분만 더 주십시오. 예.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에 매일 수백만 톤의 물을 계속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것처럼 국토부가 지금 할 일은 이게 집값이 급등했다가 좀 놀라가지고 있는 카드 다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공급 능력이 객관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매년 우리가 지어줄 수 있는 공급 능력이 얼마 정도 되려고 차분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게 맞지. 여기서 적정 수요 만약에 실적 점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다. 그럼 저희 의원실에서 도와드릴게요. 전문가와 함께 이제는 저는 국토부가 주택 정책을 세우실 때 스탠스를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집 억울하면 얼마나 청년들이 억울하면 나는 죽어도 새 집 살래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저희 의원실과 함께 실적 점검과 적정 수요 조사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단데 이제 아까 공급 실적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수요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요라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전망하기보다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건 뭐냐 어떻게 하냐면 과거 몇 년간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량이 앞으로도 그냥 특별한 상황 변동이 없다면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정도의 추정을 하지. 그게 내년에는 뭐 인구가 어떻고 경제 성장이 얼마일 것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몇 호가 될 것이다라는 식의 추정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과거 5년 또 짧게는 3년 또 과거 한 10년간의 서울 또 경기도의 주택 거래량을 보고 그게 평상시에 주택에 대한 수요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저희들 로직을 가지고 정책 수립할 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매년 적정 수요라는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앞으로도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시간에 이따 추후 질문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의원님. 네, 대전 중구 박윤갑입니다. 88 부동산 대책 수도권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춘석 의원님이나 정전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발표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것이 다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학생도 대학도 35%, 또 대학생도 41%가 수도권에 다 밀집이 되어 있어요. 인구는 줄었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가는데 수도권은 늘어요. 지방은 이제 지방 인구는 50%가 안 됩니다. 49.6%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지금 이게 수도권이 계속 밀집함으로써 지방 소멸 시대가 점점 심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청년들이 왜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택을 공급을 몇십만 늘린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큰 틀에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에 이전하고 또 대학도 지방에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지방에서 일을 하고 지방에서 학교 다니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늘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더 져서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아파트 짓고 점점 수도권은 과밀해지고 또 지방은 소멸되고 이렇게 돼가지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부산에 대학교 다닌 친구들하고 저하고 비교해보면
그 친구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부동산 88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을 사실 국무회의 할 때 그 좀 건의도 하시고 해서 예. 작지만 10개라도 20개라도 지방에 분산을 해서 그 공공기관과 또는 대기업과 같이 젊은이들이 같이 내려와서 지방이 활성화돼야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죠. 그렇죠?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되죠, 지방에? 12,000원이 중공업 미분양이 12,000원, 중공업 미분양 다 준공이 됐는데도 미분양 상태 있는 게 12,000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방에 미분양된 미분양이 지금 58,986호가 있어요. 거기에 악성 미분양이 11,965가구가 있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국토부에서 확인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이 그렇죠. 12,000호. 네, 이 정도 있는데 지금 CR 리츠로 해서 5천 가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약 네. 1조 정도 들여서. 예. 그런데 리츠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목적이 뭡니까? 물론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도 있지만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악성 그런 미분양은 그분들은 거들떠 보지 않겠죠. 과연 지금 이제 신청 도록이 한 5,000호 정도가 신청이 그렇죠. 들어와요. 5천호 정도. 그러니까 약 58,000 정도 되는데 5천호 정도 그것도 사실 우수된 미분양만 사실은 리츠가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장관님 국무회의 할 때 이런 국토위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 88 대책 이런 논의가 됐는데 이건 수도권 위주의 그 대책이고 지방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지방의 대책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공공기관, 대학, 대기업 등등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그런 정책이 더 근본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도 지방에서 정착하고 일자리 만들고 거기서 살고 그래야 지방 소멸이 되지 않고 국토가 균형적인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네. 그리고 정부가 뭐 저희 소감만 해도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발이라든지 또 대전 같은데 도심 융합 특구를 한다든지 등 다양한 형태의 이 지방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에서요.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단체장을 해봤지만 지방의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인 겁니다. 대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이 내려오기 전에 그런 그 일자리가 아니면 한시적인 일자리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일자리는 사실은 지방 자체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건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잘 우리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대통령께. 네, 지금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영상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네네네네. 그냥 문 열어놓고 있는 거야. 가구당 전기 용량이 낮다 보니 전기 차단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전국 122개 영구임대 단지 중 가구당 전기 용량이 1.5kW 이하 단지는 31곳, 시중 벽걸이 에어컨 소비 전력이 0.7에서 1kW 수준이라 이런 단지는 변압기 증설 없인 전력 과부하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장관님 저 영상 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무더위가 진짜 이 폭염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영구 임대 아파트는 사실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분들은 뜨거운 선풍기 하나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LH 사장님 계시죠? 네네. 현재 영구임대 주택 그 에어컨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 영구임대 설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상 단지가 전체적으로 126개 단지에 14만 호 정도 되는데 현재 24년부터 28년까지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7만 8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호당 정부 지원금이 호당 들어가는 에어컨 설치 비용이 40만 원인데 정부가 50%, 저희 LH가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부에 요구가 있는 것은 호당 50만 원으로 인상해 주시고 그 국고 비율을 60대 40으로 좀 해주십사고 제안해 놓은 상태고 어떻든 그 영구임대를 담당하는 그 부서장으로서 입주민들께서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예산 형편상 28년까지 약 7만 8천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로드맵에 의해서 에어컨 설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에 8,900세대, 26년부터는 17,000세대 정도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신다면은 저희도 최대한 힘을 합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한테 이 폭염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 지금 박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변압기가 그 용량을 확장하지 않으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사장님은 개별 가구당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개별 가구당 에어컨 지원이 되면 그 비용 안에 변압기 증설 비용도 들어가는 겁니까? 변압기 증설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전체 37개 단지 중에서 36개 단지는 부하율 78% 이하로 증설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그 변압기 이 용량 부족으로 인한 에어컨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에어컨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면은 이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압기 용량 증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금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변압기는 현재 37개 단지 중에서 36개는 이미 변압기 설치가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개 단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그 변압기 설치 문제는 마무리될 거다. 자, 이제 근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를 보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설치된 거를 틀고 싶어도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서 에어컨을 틀 수 없다는 기사였는데 지금 사장님 답변은 웬만한 단지는 다 변압기가 증설이 됐고 다만 그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어컨 설치 비용만 확충이 된다면은 변압기와 관계없이 입주자들이 편안히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가 과부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킬로와 15kW.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다 많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 입주자분들께서 에어컨 설치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린 리모델이라는 그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대규모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부도 아마 내년도 예산에 지금 LH 사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고 지원의 좀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한번 챙겨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국회하고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상당한 양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혹시 필요하면 다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권영진 간사님. 예, 한국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 그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장관님 답변도 오락가락하시고 그다음에 공단 이사장님 답변도 부정하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이 사업이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 사업으로 원래 시작된 건 아니죠. 2007년도에 시작할 때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 구간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때 한국철도공단하고 그리고 대구시가 협약을 맺었죠. 예. 그 협약 속에는 그때는 이 공사로 새로 생긴 시설물들 중에 도로는 대구시로 기속되고 나머지는 된다고 국토철도공단으로 된다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광장 공사가 아니었잖아요. 광장 공사가 시작되는 사업은 2013년도에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 사업으로 광장이 확장되는 거죠. 2009년도부터 광장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게 그렇죠. 됩니다. 그때부터 광장에 대한 예. 공사가 이제 그래서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10월달에 이 공사 다 마쳤죠. 예, 그런데 아직도 준공 허가 못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준공을 철도, 못 내는 예, 이유는 대구시와 한국철도공단이 이 시설물들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동대구역 앞에 새로 생긴 광장, 옛날 구 광장 조그만한 거 말고 이거는 지금 어디 소유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것은 광장은 전에는 그 확장 공사를 하기 전에는 동대구역 앞에 조그만 광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 양쪽으로 1광장, 2광장이 있고요. 1광장, 2광장은 그 지자체 양여 대상인 대체 시설로 고시되어 있지 않고 2016년에 고시된 시설은 폭 48m의 과거의 동대구역 고가교를 대체하는 시설. 그거는 이것만이 양여 시설로 돼 있습니다. 한국철도공단의 얘기고요. 그래서 대구시가 2017년 10월 달에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기 전에 2016년 9월 7일 날 철도공단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자,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 향후 시설물, 무빙워크, 광장을 포함한 조경시설, 주차장 등 이 시설들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받으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2016년 9월 12일 철도시설공단이 대구시로 보냅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의 도로와 관련 후속 정비 전기시설 및 향후 설치되는 무빙워크, 광장이 포함되어 있는 조경시설, 주차장 관련 설비 등은 시공주체인 기시에서 유지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구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우리 소유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해서 이걸 관리 소유권까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공단 사장님은 지금 철도공단으로 귀속됐다라는 국유재산이라고 하지만 대구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한국철도공단이 관리하나요? 대구시가 대구시가 하잖아요. 예. 대구시가 이 관리비 얼마 투입했어요? 그 모르시죠? 부분에 예. 별 관심이 없으시죠? 117억을 투입해서 이거 관리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확한 거는 이 소유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한국철도공단이 서로 이견이 있는 겁니다. 하부에 있는 철도 땅은 한국철도공단 거 분명해요. 그러나 대구시가 쓰던 도로를 광장으로 상당 부분 편입시킨 상부에 떠 있는 고가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대구시는 광장과 주차장도 대구시일 거고, 대구시 거니까 그동안 7, 8년 동안 대구시가 117억을 들여서 관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이게 두 기관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까 봐 내가 뭐라고 강요는 못 하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소유권 문제를 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공사만 위탁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이 관리와 운영을 대구시로 맡겨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준공과 함께 공사 완료와 함께 철도 건설법상 준공 조치가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소유권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 7년 동안 안 되고 있어서 그 건설이 제가 묻는 게 잠깐만, 예. 관리 운영을 대구시에 안 맡겼다고요? 그것은 시공 중인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기 때문에 건설 왔다 갔다 하지 자체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네네. 자, 새로 생긴 도로, 주차장, 확장된 광장의 관리와 운영을 대구시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분명히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그것만 예 아니요라면 대답하세요. 예, 그 당시 문서로는 유지 관리는 대구시가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날 예. 이렇게 보냈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공문에 따라서 대구시는 유지 관리비로 지난 8년 동안 117억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그 당시에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그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는 당연히 건설을 담당하는 주체가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대구시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내가 네. 얘기했잖아요. 준공은 안 된 건 안다고. 네. 준공이 됐든 안 됐든 지금 시설물들, 광장을 포함한 시설물들은 2016년 9월 12일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문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관리 그리고 유지 이게 맡겼잖아요. 그리고 대구시는 그때부터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7억을 들여가지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게 맞냐 안 맞냐고 묻는 건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건설 그러나 중인 자산입니다. 그거는 준공이 안 된 거는 지금 소유권과 관련해서 철도공단과 대구시가 이견이 있어서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들은 대구시하고 이게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지 마시고 잘 협의해서 소유권 문제도 잘 정리를 하시라고요. 예. 그리고 소유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가지고 가려면은 유지 관리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세요. 왜 자기 소유 땅을 왜 대구시에 맡겨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유지 관리를 철도공단이 할지 또는 대구시가 할지 또 다른 주체가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요. 그거 자기 소유 땅이면 기본적으로 자기 땅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돈 들이는 게 맞죠. 대구시 입장에서는 내 땅도 아닌데 유지 관리만 네 비용 들여서 하라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준공 전이니까 유지 관리 권한과 의무는 대구시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의무도 아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들이 지금 이번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그동안 했던 여러 시설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도 사실은 기후시계를 세계 세 번째로 기후시계도 설치하고 조형물도 그 드나드는 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어요. 그때 한국철도공단이나 어디에서도 이거 왜 설치하냐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구시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 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 표지선만 가지고는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공단하고 대구시가 좀 소유 문제 빨리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준공도 완료하시고, 그리고 준공 이후에 소유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가지고 가시면은, 그러면은 유지 관리도 한국철도시설공단 돈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소유권을 대구시로 넘기세요. 지금 법은 철도법에는 광장, 교량 이런 시설물들 지자체로 넘길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이양 시설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대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광장은 철도 시설이기 때문에 예, 광장은 지자체의 그 이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철도 시설은 대체 시설에서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광장도 다 들어있어요. 광장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 예. 자, 장관님, 그 지금 보셨잖아요. 이 문제가 정쟁이 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이 명확한 입장이 왔다 갔다 하고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지금 그 권영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대구시하고 시설공단의 소유관계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그 소유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권영진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시기하고 이게 왜 다르냐 하면 표지석에다가 광장 이름 명칭 변경을 전제로 한 표지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만일에 나중에 시설공단으로 다 권리를 넘겨왔을 때 어느 시설은 갖고 오고 어느 시설은 철거하고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게 당연히 관련되는 데서 제가 지금 너무너무 아쉬운 거는, 아니 관련되는 데서 입 딱 다물고 전혀 모르쇠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쟁점이 크게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시간은 내일은 너무 급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내일 외에 다음에 가장 빨리 열리는 우리 그 전체 회의 때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지석 간사님. 네, 장관님. 네.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6년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가장 최대치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원래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인용하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만은 88 부동산 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공급 확대 정책이고요.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려 그러면 굉장한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상당한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공급 말씀하신 대책을 실효적인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다라고 하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반응이 또 이 모든 국민들이 중계 방송 쳐다보듯이 이렇게 대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상승률 통계는 또 사실 며칠 전에부터 작성을 하고 해서 약간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 부동산 관련된 어떤 단체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8 공급 대책 가지고는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과거 정부도 이제 그랬어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이번 대책도 보면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한 어떤 선언적 이런 대책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 뭔가 이제는 아파트가 실제로 공급이 되겠다, 주택이 공급이 되겠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대책보다는 먼 훗날 뭐 특히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이거 10년 후에나 집이 들어오지 공급이 되지 당장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관님? 네, 맞습니다. 이해했어요.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이 이게 다 선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시장이 요동을 치니 뭔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게 뭐 언론이라든가 이게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너무 의식하다가 보니까 어떤 실질적인 공급 대책보다는 자꾸 뭐 옛날 했던 대책들 다시 반복해서 섞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시장은 금방 아는 거예요. 시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시장은 공급이 이게 안 되는구나.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하다 보기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자꾸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시장에서 진짜로 공급이 되는구나. 이런 대책들을 발표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실패를 반복할 소지가 많다. 이게 88 대책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연초에도 사실은 100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것도 2024년까지 그것도 사실 지키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잘못된 공급 대책, 과하게 발표하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좀 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훨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물타기 하려고 하거나 뭔가 임시 방편으로 때우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아간다. 이런 우리가 과거 교훈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실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아파트 주거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도심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생숙 아시잖아요, 장관님? 네. 생숙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마곡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200억 정도를 공공에 기여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지금 도시 지역 그러니까 지역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네.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도 우리 국토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생수기 전국 우리 수도권만 몇만 채인지 알고 계시나요? 2만 호 정도 지금 있습니다. 2만 채? 예. 전국에 한 16만 세대인가 된다는. 예. 네,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은 먼 훗날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당장에 지어진 공간들을 활용한 주거 공간으로 전용하는 바꾸는 것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실질적이고도 또 금방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바로 주거로 전환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은 주택 정책에 반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에 이제 과거에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실효적인 효과가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잘 따져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면을 굉장히 조심해서 유의해서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또 듣고 다시 한번 더 꼼꼼히 따져서 실천이 되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생숙 대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실효적인 좀 뭔가 좀 해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아까 예를 들어 주신 것 같은 그런 그 방식의 해법도 있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해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언제쯤 발표합니까? 그건 뭐 발표라기보다도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무슨 또 대책처럼 발표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안이 성립이 되면
의원님한테도 또 말씀도 구체적인 드리고. 계획을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이죠.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뭘 하겠다라고 지금 이 정책이 성숙이 되지 않았는데 다 네.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국토부가 또 그렇게 몰고 가더라라고 이렇게 또 내일 신문에 나면 잘못하면 또 오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인지 진행되는 대로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 따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네, 하세요. 하세요. 예, BMS라고 아시죠, 장관님? 네. 전기차 배터리 그 시스템이라는 건데 예, 예. 지금 전기차 포비어가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뭐 전기 자동차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 잘못하면 이 국토부 대응이라든가 서울시 대응을 보면 오히려 이게 역행하기 잘못하면 전기차 확대가 전기차를 시장에서 확산되는 게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서툴러요.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뭐 지상으로 올리겠다, 뭐 이런 올려라 이런 대책들은 사실은 오히려 더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더 증가시키는 거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그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BMS를 아신다고. BMS에 대한 대책, 이거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방지에 대한 대책을 법과 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좀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이제. 예,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장관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연구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현존하는 기술력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BMS를 좀 활성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BMS에 가입을 하면서 사전에 정보를 받는 그게 가장 유효한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마 법무처 대책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배터리를 90%가 충전하게 한다. 이거 다 잘못된 방침입니다. 여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실상은 전기차 배터리가 95%밖에 충전이 안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100%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루 종일 충전을 시켜도 95%가 넘으면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방침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가 이제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차 확산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한번 그 대책을 좀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이제 의원님들이 질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많이 준비해 오셔서 그 1차 질의 하실 때 7분에 대부분 다 7분을 사용하셨고요. 그 손명수 의원님하고 복귀왕 의원님, 그다음에 안태준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3분 쓰시고요. 김은혜 의원님은 2분 추가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 추가 질의 이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장관님.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그 전기차 문제는 지금 사실 문진석 의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지금 지나치게 전기차 화재가 포비아로 가고 있다. 이거는 옳지 않은 방향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동의하시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는 이제 대세이고 세계 각국이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 안전 기술 고도화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대응을 해야지 이거를 지하에 주차를 하지 마라, 충전율을 낮춰라,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도 너무 이거를 좀
좀 두렵게 만드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 기사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나 아파트 단지에서 즉각적인 지금 대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주차 못하게. 그거는 맞는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전체 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포함해서 총괄 부서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문제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기쁜 일이고, 그런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 구제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상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앞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금 피해자 구제를 해봐야 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면 앞으로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오늘 그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자로 규정된 피해자 외에 허그 반환 보증금 미회수 사고 건수가 올해만 지금 7조로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특별법의 피해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사기, 더 큰 규모의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시급하게 피해자 예방 대책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이런 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사항 전부 다 우리 정경환 손명수 의원님 견해에 100% 동의를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이제 전세 사기 문제는 이제 사기 피해자들을 치료해 나가는 것도 이제 정말 참 앞이 적지 않은 엄청난 행정 수요가 지금 발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크고 작은 또 뭐 잡음이 또 있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열심히 잘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하고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가 전세 제도에 대한 불안정성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임대제도 또 거래 시스템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뭐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좀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또 보고 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귀왕 의원님. 예, 복귀왕입니다. 제가 본질의 때 동대교육광장에 있는 불법 시설물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역시설들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지자체와의 관계도 동일한 기준으로 특정한 지자체에 대해서만 어떤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저희가 사실 일본 사람 아니면 그리고 친일파 아니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일본 징용공 동상이라든지 소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이동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하지 말아달라라고 할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대로 일을 해 나가시면 혼란스러울 것이 없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빨리 그런 그 혼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마 여야 의원님들 다 하셨습니다만 우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요. 우리 지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떠들썩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책이라면 전국을 공이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대책이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 지방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저도 한 말씀 이렇게 거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약 한 4만 가구 정도 공급량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번에
한 8만 가구 정도 그 그린벨트를 푸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 서울로의 집중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결국 로또가 터지는 4만 가구 정도의 로또가 터지는 이것을 또 8만 가구의 로또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결국 서울로 이런 그 역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국토부에서 면밀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그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이 10년 단위로 나오고 있는데 작년 초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어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도 뭐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뭐 올 초까지는 내놓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해와 더불어서 그에 대한 답을 좀 내놔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답을 저에게 답변으로 주셔도 되고 그리고 다음 상임 밑에 다른 분들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 저 주택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EWS 있죠. 이게 보니까 7%를 모두가 다 최정상이에요. S1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여쭐 테니까 왜 이렇게 시스템에서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데 시장은 달리 미고 있는 게 대해서도 답을 좀 내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안 의원님.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인데요.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정비 사업으로 그 확보하려고 하는 뭐 17만 6천 호 정도 중에 그 멸실 주택에 대해서는 명확한 파악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9년까지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때 그만큼의 집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부동산 대책을 하려고 하는 거에도 착공이나 준공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물량이 안 늘어난 상태에서 멸실주택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명확히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 88 대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사실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가진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고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하시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공급이라고 할 때 그냥 주택건설 그 승인만으로 이제 공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숫자 노름을 하기 참 좋은 게 이제 승인 문제인데 이번에는 착공, 그러니까 기존에 그 승인이 나 있는데 착공이 안 됐다거나 정비 사업으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배치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 착공 물량이 좀 있어야 확실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데서는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이제 다만 몇 가지 이제 아까도 계속 그 우려스럽다는 점이 있었는데 저도 그린벨트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차관님께서도 뭐 6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서울이 아닐 수 있다, 뭐 확정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미 그 관계기관 합동회의 때 뭐 시장직에서 발표하신 바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합동회의 그 보도자료에 보면 서울시 내 그 그린벨트 전체 150제곱킬로미터를 그 이 뭐라고 그럽니까 토지용 거래 제한 하겠다라고 했고 서울시장께서도 발표하실 때 정부의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자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상당히 공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풀어서 집값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공공택지다 보니까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놓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게 분양가보다 5배, 6배 뛰는 이 이 역효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그 정부가 이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또 로또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마이크 안 켜졌어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안 그러다 켜졌어요. 보니까 이게 사업자들한테 마이크 안 켜졌어요. 혜택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이 매입을 다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미분양 매입을 다 해주게 되면 그 사업자들한테 특정인을 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분양 원가를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나중에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현 안 의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도 저 대책 수립까지 대비를 했던 거라서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1분을 덜 쓰겠습니다. 우리 2월 달입니까?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2월 달이죠. 그죠? 제 기억입니다. 근데 지역에 내려가면 체감을 못 합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고는 하는데 뭘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인심 쓴다고 환경영향평가 등급 1, 2급지를 건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대체지를 구해라. 대체지를. 장관님. 네. 지금 대체지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장관님은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만 제곱미터를 푸른 대신에 만 제곱미터를 묶으라는 거잖아요. 새로. 그죠? 어디 구합니까, 장관님? 현실적으로 민간 소유지에 하면 거기 가능하겠습니까? 국유지나 이런 걸 예.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근데 국유지면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난감한 조건을 전제로 발표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그대로 가실 겁니까? 아니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대책을 마련 안 하고 계세요. 아니,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고민만 고민하실 하는 게 겁니까? 아니고 고민하면 결과가 나와야죠. 나와야 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국감 때 한번 더 제가 지금 이 좀 자리에서 한번 방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하고 예, 또 예. 또 여러 단위가 협의도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그렇습니다. 것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국유지를 손을 대야 되는데 그에 대한 협조 요청이든지 이런 게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 예. 사실은 국토부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가덕도 신공항 29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하셨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신문에 울릉공항은 2년 늦어진다 그러거든요. 네. 울릉공항하고 가덕도 신공항하고 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뭐 한 가덕도 신공항이 훨씬 15배 뭐 큽니다. 한 예, 20배 정도 되죠. 그 울릉공항 이거 작은 거 하나 하는데도 지금 뭐 2년이 늦어진다 그러는데 가덕도 신공항 이거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기술적인 판단이고요. 제가 예. 여러 각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예. 학계라든지 또 이 현업에 있는 분들이 유동성으로 그런 의견을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울릉공항은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울릉공항은 모든 자재를 다 이 바지선 같은 데 실어 가져와야 되고 예. 뭐 그 케이징가 하는 걸 가지고 케이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네.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입니다. 장관님 이제 그 노후 계획 도시 기본 정비 기본 방침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어서요. 네. 제가 지난 7월 10일에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 워낙 그 재건축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서 중요한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특히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건의를 드렸고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법령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행 수단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업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동하고 3번에서 이제 기본 계획안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기본 방침이 발표됐죠. 예, 네. 아니, 기본 방침 외에 그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안이 기본 계획. 예, 안이 네.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준으로 적절한 비율로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나요? 네네 그런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특별법 취지에 반영을 해서 도정법 대비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이제 일기 신도시에 사실은 이제 3번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그 기존 인프라를 분석을 해서 현행 인프라로 버틸 수 있는 용적률 추가를 더 주는 그런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몇 프로, 그다음에 하수도 몇 프로, 그다음에 도로 용량이 어떻고 해서 상하수도, 도로, 뭐 공원 이런 거마다 지금 그 신도시마다 용량이 다 차이가 나서 그 중에 제일 낮은 거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주는 용적률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봐서는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보다도 워낙 바탕이 잘 되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공공 비율이 낮을 수 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발표로 실증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십시오. 시행령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으면 뭐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이 계획을 세워왔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법령이나 그 외에 주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뭐 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발표하고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제 2차 추가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을 했고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88 공급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공급 계획과 후속 입법 계획의 실효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의 경우에는 공사와 대구시 간의 소유권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과 표지적 설치의 적정성 문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의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 상태, 그리고 지상 주차장의 설치의 필요 여부,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의 진압의 문제, 그리고 피해 배상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요.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쿠팡 CLS 관련 종사자 사망 사고 관련해서는 쿠팡 CLS가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표준계약서 개정하고 생활물류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구로역 코레일 유지 보수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유가족 지원의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가 수반되었으면 합니다. 자, 회의를 마치기 전에 혹시 의원님들 중에 마무리하실 분이 계시면
짧게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님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많은 이제 기관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몇몇 기관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화나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잘 논의를 해서 참석한 다 차기 회의부터 참석 합리적으로 잘 참석 여부를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결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